조금 늦었지만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안세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종교라 무엇인가라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서울도서관하고 경희대학교 종교시민문화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대중 강연입니다. 그 탄소 중립 시대에 종교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서 이야기를 나눌 그 첫 종교로 불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의 가치와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알아볼 예정이고요. 강의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출결 관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서 혹시 지금 참가자 명이 실명이 아니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이름 바꾸기 기능을 좀 이용하셔서 실명으로 바꿔주시거나 어려우시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름을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아시다시피 지금 기록 중이에요. 그 종교시민문화연구소 유튜브에 차후에 게시될 예정으로 매 차씩 강의 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수강자분들 모습은 최소화해서 제가 편집할 예정이니까 강의 시간에는 강의 집중도 위해서 가급적 카메라, 비디오는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그런 점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강사님 또는 제가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꼭 오디오 육성 발언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요청 주시면 제가 음소거 해제해 드리고 오디오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장성우 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후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 취득하시고 현재는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 교수이시면서 불교평론 편집위원, 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겸하고 계십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박수로 강사님 맞이하면서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생활 좀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오디오 이렇게 켜주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안 켜셔도 사실 누가 뭐랄 사람도 없겠지만은 이렇게 켜주시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표정을 확인하면은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걸 표정을 봐야 딱딱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표정을 안 보니까 이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좀 힘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계속 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원래 90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11시 30분까지 여러분들한테 뭐 혹시 뭐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신 분도 있는데 뭐 아니면 그냥 계속 쭉 해도 되고 뭐 쭉 하는 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휴식 필요한 뭐 사실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뭐 잠깐 갔다 오셔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질의응답 시간도 좀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실 말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질문 사항이나 같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나 아니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런 거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1강인데 이게 이제 요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거든요. 3주인데 예, 이미라도 알겠습니다. 예, 예, 비디오 꺼놓으셨다고 그런 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90분씩 3번이니까 아주 깊은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제 불교에서 전체적인 이 소개를 불교의 가르침에 이제 기후 위기에 관련된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정도인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석가모니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태어났던 그 시대상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석가모니 말씀이 얼마나 현실에 석가모니 자신이 얼마나 현실에 관심이 많으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경전을 보면은 우리는 경전은 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내용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꼭 석구석에 보면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계세요. 석가모니가 그런 게 있어서 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되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석가모니가 카스트 제도, 인도 사람들은 와르나 시스템이라고, 와르나라는 건 색깔이라는 뜻이거든요. 피부 색깔. 피부 색깔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계급을 매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계세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석가모니는 인간은 평등하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피부에서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부자인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옆에 이웃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헐벗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할머니가 지옥에 간다는 건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석가모니가 그런 말씀 거의 안 하세요. 점잖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남은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래서 그런 것 말씀이 경전의 구석구석에 있어요. 근데 경전 구석구석에 있는데 우리는 경전에 어디 한 그런 말이 나오고 다른 데는 또 다른 말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석가모니의 기본적인 그 입장이나 그 가르침은 아주 일관되게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경전이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여러분들 대승불교 있잖아요. 대승불교도 이 초기 경전에 석가모니 시대에 나온 그 석가모니 가르침의 근본적인 취지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아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맥락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서 발전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대 인도 사회와 불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의 가치와 삶 1강, 우리가 첫 번째 고대 인도 사회와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지도를 하나 해놨어요. 지도를 하나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있죠. 이게 4대 문명 아니에요? 세계 4대 문명인데 고대 4대 문명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기원전 7,000년, 6,000년, 5,000년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에요. 근데 이제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3,000년, 2,000년, 기원전 1,500년까지 약 한 1,500년 동안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인도라는 나라가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문명 국가였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명의 역사가 있는 나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더스 문명의 그 사진인데 여기는 모헨조다로라는 도시 유적이에요. 유적. 근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알지만 아주 잘 정리되어 있죠. 기원전 2000년, 3000년 이때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기원전 3000년 같으면 우리는 단군 시대요. 반만 년 전에. 이 인더스도 이렇게 엄청난 문명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잘 발견이 안 돼 있지만은 이 인더스 문명은 이렇게 잘 발굴이 다 돼 있어요. 기원전 3000년, 2000년. 아주 계획된 도시가 돼 있었죠. 이제 공중에서 이제 바라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공중 목욕탕도 있고, 고관의 집도 있고, 신전도 있고, 곡물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로 드리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자료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함부로 제가 상업용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설명용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우리가 상업용어 쓰면 안 돼요. 설명하고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고 말아야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곡물창고 있는데 곡물창고라는 거는 옛날에는 쌀을 말하자면 화폐처럼 사용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나눠줬다가 춘공구에 나눠줬다가 추수하면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자를 받아서. 그래서 옛날에 쌀을 왜 마을 도시 한쪽에 큰 창고가 있었겠느냐 그걸 의문을 삼은 거죠 학자들이. 그래서 아마 곡물이 그 당시에 화폐 기능을 했나 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도시가 있었다 하는 거. 공중 목욕탕도 있고 이런 게 다 유물로 발견되고 있다. 유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가를 하는 모습이에요. 요가. 기원전 3000년, 기원전 2000년에 인더스 문명에서 인도 사람들이 요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리안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인도에 침입하거든요. 백인들이죠. 아리안은 백인인데 이들은 기원전 1500년경에 인도에 침입하거든요. 인도 서북 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침입하기 전에 고대 인도에는 이미 요가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좌선하고 있죠. 좌선하는 자세를 수행하는 그 전통은 아리안 문명의 그 문화는 거예요. 토착인들의 문화라는 거죠. 앉아서 좌선하는 해야 되는 문화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기원전 2000년, 3000년에 이런 유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죠. 머리가 있고 손이 있죠. 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꼬고 앉아 있죠. 이건 좌선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요가의 그 전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도 역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아리안들이 인도로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서북 쪽에서 인도 서북 쪽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침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연히도 이제 인더스 문명도 기원전 1500년경에 멸망해 버렸어요. 근데 그 즈음에 인도 서북 쪽에서 아리안들 백인들이 인도에 침입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쭉 서쪽에서 서북 쪽에서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동쪽으로 계속 영역을 넓혔죠. 백인들이. 그래서 1500년경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약 1000년 동안 인도 동쪽, 동북 쪽으로 계속 아리안들의 그 넓혀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드라비다인이라고 원래 살던 인도 토착민들은 남쪽으로 쫓겨갔어요. 또는 그 지역에 남아가지고 아리안들하고 혼혈이 되든가 아니면 아리안들 지배하여 살든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약간 기원전 500년경에 이 동쪽 끝까지 도달을 했어요. 아리안들이. 그래서 약 10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먼저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500년까지 한 1000년간에 걸쳐 서북 쪽에서 동북 쪽으로 계속 영역을 넓혀갔어요. 백인들이. 그러면서 혼혈이 일어나고 그랬죠. 지금도 인도 사람들 진짜 백인 같은 사람도 있고 혼혈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인도 역사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백인들이 인도에 침입해 들어온 것이. 이제 기원전 600년경에 이때쯤에 이제 우리는 이제 기원전 583년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다. 조금씩 연도의 차이는 있어요. 석가모니가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직도 쫙 사실은. 그런데 기원전 6세기 또는 기원전 5세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 인도의 그 나라가 6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서북 쪽에서 이제 아리아 들어와가지고 계속 나라를 세워간 거예요. 점령하면서 점령했죠. 그래서 16개의 큰 나라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토착인들하고 혼혈이 되고 토착인들이 이 동쪽으로 갈수록 토착인들의 세력이 셌어요. 토착 아비다인들이 세력이 더 강했고 서쪽으로 갈수록 아리안들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는 아리안들의 문명이 브라만교가 종교예요. 브라만교라는 게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백인들의 문화였어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게. 근데 인도 원래 토착민들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문화는 없었어요. 고요히 자기가 혼자 명상하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토테미즘 같이 옛날 그런 영이 있다 이런 거죠. 동물도 섬기고 막 이런 거죠. 그다음에 남녀 성기도 섬기고 막 이래요. 그래서 특히 성기 문화. 지금도 인도에는 성기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거는 토착민의 문화. 제사 지내는 거는 아리안들의 문화인데 그게 브라만교의 아주 특징이라는 게. 그래서 브라만교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게 브라만 카스트에서 제일 높은 분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는 게 이제 카스트 제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16대국을 쭉 만들었어요. 백인들이 만든 것도 있고 혼혈 이들이 더 많아져요. 혼혈이 만든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그 인도 고대 그 토착민들의 세력 마가다국이 이제 마가다국이라고 있죠. 마가다국하고 코살라국 이 두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였는데 코살라국 밑에 보면 여기가 이제 룸비니 석가족이 여기 있었어요. 석가족이 있었는데 석가족은 코살라한테 나중에 합병을 당했죠. 힘이 약했어요. 석가족은 힘이 약한 나라였어요. 조금만 나라였어요. 코살라한테 결국은 점령을 당했죠. 근데 마가다하고 코살라가 제일 강한 나라였는데 나중에는 마가다 여기가 제일 농사도 잘 되고 아주 경제력이 막강한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역을 점령한 나라가 인도 정치를 통일하는 그런 요지가 됐죠. 이 동쪽이. 원래 근데 이제 인도 이 중북부 여기는 이제 그 야무나강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브라만교의 이제 중심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브라만교의 중심지였다가 점점 문명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 경제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는데 이거는 아리안들이 인도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철제 무기를 가져왔어요. 철제 무기라는 거는 뭐냐면 전쟁에 쓰는 거거든요. 전쟁. 점령하려고. 근데 아리안들이 가져온 철제 무기를 이 인도에 들어와서는 이게 농사기구로 변해버렸어요. 농사기구로 변하면서 그게 이제 경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기원전 6세기에 이 철제 농기구가 농업에 사용됐는데 원래 기원전 1000년경부터 간다라 지역에서 무기와 상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700년, 800년경에 농기구로도 사용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점점 농기구로 이제 많이 사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600년경까지도 아리안들의 주식은 밀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서양이라고 했죠. 서양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밀가루로. 그래서 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쌀로 변화됐어요. 이 주식이. 왜냐하면 선주민들이 쌀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인도에 살던 원래 선주민들은 쌀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겐지스강 이런 데 말이죠. 겐지스강 유경에는 물이 많고 날씨가 따뜻하고 농토 기록하고 그래서 논농사 짓기가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선주민들은 쌀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철기를 가져왔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밀농사를 짓다가 쌀농사를 배워가지고 쌀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쌀이라는 게 단위 면적당 그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은 그런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에 인구가 많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구가 많죠. 쌀농사를 지으면 많은 인구가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단위 면적당. 그래서 쌀농사를 지은 것이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백인들이 쌀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것도 철기를 가지고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철기라는 게 굉장히 농사짓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이 기록 같은 데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밭 같은 걸 가를 때 나무 쟁기로 밭을 갈았다는 소에다가 이제 나무 쟁기를 메어가지고 그런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만이 땅이 부드러워진대요. 그래야 이제 거기다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철기를 사용하니까 그렇게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뭐 왔다 갔다 하면은 땅이 다 부드럽게 된다는 거죠. 철기가 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농사 짓는 속도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옛날에 이 겐지스강 유역에는 밀림이 있어요. 밀림. 근데 이제 밀림이 있으니까 이거를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를 베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철기가 없을 때는, 쇠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을 질렀어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불을 지르면은 불이 생각지 않게 너무 많이 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안 되거든요, 조절이. 근데 철을 싸면서부터는 이 도끼 같은 걸로 이제 이 나무를 베니까 빨리빨리 정확하게 딱딱이
개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간하는 것도 더 정확하게 빨리빨리 될 수 있고 위험하게 그다음에 농사 짓는 것도 빨리빨리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발전하게 된 거예요. 철기라는 것을 원래는 무기였는데 농기가 되면서 굉장히 이 생산력이 엄청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력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명이 농사를 지어서 10명이 간신히 먹고 사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철기를 이렇게 쓰면서 그러면서는 3명만 일해도 먹고 사는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7명은 뭐 하겠어요? 3명만 일하면 돼요. 7명은 뭐 하겠어요? 7명은 그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만드는 그때 당시에 가장 히트 상품이 수레였어요. 여러분들 법학에 이 수레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흰 소가 끄는 수. 그거를 이제 준다고 어린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나오도록 하려고 장자가 너희들 빨리 불에서 나오면 수레를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 얘기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죠. 근데 이게 법화경이라는 건 이제 불교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불타는 집이 있었거든요. 큰 집이 있는데 거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어린애들이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린아이들을 나오게 하려고 말하자면 유혹을 하는 거죠. 빨리 나오라고. 어떻게 하냐. 요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 같으면은 야 여기 애플 휴대폰 줄게 나오면 빨리 나오면 줄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린애들 좋아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수레를 줄게.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이런 거 다 줄게. 응? 잘 꾸며가지고 보석으로 꾸며가지고 만든 수레를 너희들한테 주겠다. 불타는 집에 나오면은 얘기를 하니까 어린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히트 상품이 수레였던 거예요. 수레. 타고 다니기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 만드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또 군인도 생겼어요. 그다음에 또 제사 지는 사람, 재밌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만 일해도 10명이 먹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회가 막 발전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도 막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그런 관리들도 생길 수 있고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생기고 제사 지내는 사람도 생기고 계급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 생산력이 발전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하면서 계급 제도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 쌀 농사에서 이제 생산력이 엄청 발전하면서 원래 쌀 자체가 인구 부양력이 높은 데다가 더군다나 철기를 농업에 쓰면서 엄청나게 생산력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쌀이 주식이 된 후에 인구가 엄청 증가했어요. 수공업이 발전하고 사성계급이 막 나눠진 거예요. 당시에 인도가 이제 기원 전후에 이 기록에 보면은 인도의 인구가 한 1억 정도라고 해요. 1억. 근데 그때 당시에 독일 같은 나라의 인구가 100만, 2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인구가 엄청나게 크니까. 당시에 유럽은 인구가 얼마 없었어요, 사실. 인도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았어요. 1억이나 됐으니까 인구가. 중국도 됐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수공업은 주로 수두라들이 종사했어요. 직업이 세습되고 기술이 발전됐어요. 수두라들은 불교 경전에 보면 공인이라고 그래요. 공인. 공업할 때 공자. 공사라는 공사. 스승사사를 써가지고 공사. 이런 말 쓰는데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이 계급제도가 생기니까 직업이 세습이 돼요. 한번 수공업에 종사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대대로. 지금 인도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염색을 한 번 하면은 자손들도 계속 염색을 하게 그런 직업이 이렇게 세습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직업이 고정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세습하면서 같은 직종에 계속 종사하니까 그 분야를 아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계급이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사선 계급이 성립되는데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이 두 계급이 지배 계급이고 바이샤와 수드라는 피지배 계급이라고 봐야 돼요. 브라만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요 사제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제 브라만교 경전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브라만들의 특권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이거는 그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푸샤티리아, 바이샤수라는 하늘에 제사 못 지내요.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는 거. 이것도 브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특권을 본인들이 이제 완전히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만들이 만든 제도인 거예요. 카스트 제도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이제 백인들인데 백인들이 자신들을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거죠. 그 크샤티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도 지배계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이 나눠지게 됐어요. 와이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농사짓고 목축하고 상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인도의 기술이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뛰어난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철이나 직물, 품질 좋은 직물. 예를 들면 직물 중에서 면직물이 면직물. 면직물이 말이죠. 목화로 만드는 거거든요. 목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기원전 500년 이때 목화로 면직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왔어요? 고려시대 때 문익점이 가져왔다고 하잖아요. 목화 씨를. 그 문익점 보니까 기원 한 1000년경이에요. 1000년경.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인도는 그거보다 1500년경 앞서가지고 목화를 심어가지고 그걸로 면직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앞서 문명이. 그러니까 면직물로 만든 이 제품이 세계에 인기를 끈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에도 호석도 가공하고 농산물도 많이 만들고 향신료, 인도 향신 유명하죠. 여러분들 지금 뭐 이제 카레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인도 시점 가면 알잖아요. 향신료 굉장히 발달해 있죠. 목재, 향기가 나는 목재, 전단향 이런 거에서 전단목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전에 보면.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인도는 세계적인 히트 상품을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그리스 문화 시대가 있는데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기록을 많이 안 남겼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기록을 다 남겼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은 가장 좋은 강철은 동양에서 생산된 게 가장 좋다. 강철을 생산하는 기술은 인도에서 유래했다. 인도에서 강철 생산하는 기술이 제일 뛰어나고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인도의 기술력이 세계적이었다는 거예요. 모슬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슬린. 로마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고대의 모든 세계에서 이게 모슬린이 그 면직물입니다. 면직물. 목화로 옷을 만든 거예요. 아주 얇은 옷을 만든 거예요. 더우니까 아주 얇은 옷. 여러분들 불교의 그 사찰이나 이런 데 보면 보살사 있거든요. 보살사. 그거 보면 아주 얇은 옷을 입었어요. 그죠? 속이 비칠 것 같은 얇은 옷을 입은 보살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모슬린. 비슷한 옷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얇은 면직물로 아주 예쁘게 아주 잘 입은 옷이 있잖아요. 보살상에 보면 그게 모슬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산하는 물품이 조금 이따 한준섭 선생님 지금 이제 좀 이따 제가 그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산업공상이 다 다르죠. 산업공상이 다른데 인도는 좀 달라. 인도는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사 지내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옛날하면 선비죠. 선비인데 인도는 무사들.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업, 물건 만드는 사람은 제일 하층민으로 봤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 산업공상, 상업에 지내는 사람은 계속 하층민으로 봤잖아요. 근데 인도는 물건 만드는 사람은 계속 하층민으로. 약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제일 위에는 제사 지내는 사람, 인도는. 우리나라는 선비라고 그랬죠? 인도에는 선비가 아니고 제사 지내는 사람 제일 위. 조금 달라요. 계급이 있긴 했는데 이 한국하고는 좀 달랐어요. 인도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말씀은 이제 이따 이제 그 토론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입하는 물건은 뭐냐면 노예, 그리스, 시리아, 아테네가 주요 노예 수출 시장이었어요. 아테네 노예가 인기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인도에서도 노예 수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노예를 팔아요. 아테네에서도 노예를 팔아요. 근데 아테네에 있는 노예 시장이 유명합니다. 당시에.
또는 이제 기타 1차 농산물과 보석류, 특히 금과 은이 수출 대금으로 수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뭐 옷도 팔고 보석도 팔고 뭐 강철도 팔고 이러는데 수입해올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유럽에 가면은 와인 같은 거 그런 거 수입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수입이 정할 게 없는 날 돈을 가져왔다. 물건이 마땅히 가져올 게 없으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는 금을 굉장히 많이 수입했대 인도에. 근데 로마 제국은 유럽을 많이 넓은 땅덩어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스페인에 금강이 있었대요. 거기서 금을 파가지고 이제 인도에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 이제 그 데플리니우스라는 이 기원후 1세기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인도에 유출돼서 걱정이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이 유럽 사람들은 이런 걸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인도는 당시에 남아시아, 아랍,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유럽, 아랍, 중앙아시아, 남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모든 고대 세계의 지역과 나라와 지역의 나라를 그렇게 이게 이제 당시에 거의 세계에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는 문명화된 나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이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때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인데 당시는 이제 물론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이런 데는 아직 그 세계사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거기서 나름대로 발전했겠지만은 교역을 할 수 있는 그 나라들의 리스트죠 이게. 그 거의 세계의 모든 나라와 교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원후 3세기에 로마 제국이 쇠퇴했거든요. 이게 또 큰 인도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커다란 수출 시장을 상실했죠. 이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에다가 갖다 팔면은 최대 100배.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은 거죠. 보통은 3배 정도 이익을 얻게 돼요. 3배. 근데 로마 제국에 팔 때는 많게는 100배를 벌을 수 있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약해지니까 큰 시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기원후 3세기 이후는 상인들이 인도에서 약해졌어요. 원래 상인들이 불교에 엄청나게 보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상인들이 약해지니까 불교도 같이 약해졌어요, 사실. 그런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급고독장자라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급고독장자는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장자거든요. 이 장자가 그 말하자면은 1250인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큰 절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보시를 했어요 부처님한테. 근데 그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땅 주인이 안 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독장자가 그 땅에다 금을 깔았거든요. 금을 깔아서 그걸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살 수 있었어요. 왜냐면 주인이 안 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의 1250인이 머물 수 있는 땅, 한 사람당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뭐 운동도 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한 사람당 20, 30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고층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지금 따져보니까 금값 시세를 따져보니까 한 2, 30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한 사람이 2, 30평 따지면 1250원이면 얼마나 큰 땅이겠어요. 10,000평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00평, 한 20,000평, 30,000평 되는 땅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금을 깔아보세요. 그죠? 금 한 돈에 요새 20만 원, 30만 원씩 하잖아요. 한 돈에 가지고 얼마나 깔아? 1cm도 못 갈 거야. 그죠? 근데 그 2, 30만 평, 2만 평, 3만 평에다 금을 깔아보세요. 엄청난 돈이 현찰로 동원해가지고 2, 30조로 현찰로 동원하는 그런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게 급고독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건이 돌아가셨지만 이지영 정도 되는 부자였던 거예요. 급고독 장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로마하고 상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쌓은 거예요. 막 100배를 남기고 3배를 남기고 이러니까 부를 쌓아가지고 불교 교단에 엄청 기지 많이 했어요. 보시를 많이. 그런 게 있는데 로마가 약해지면서 같이 상인들도 약해지고 불교도 같이 타격을 많이 받았죠. 당시 인도와 그리스의 사상적인 접촉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어요. 인도와 그리스의 접촉이 기원전 6세기경에 되어 있는데 피타고라스 아시죠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때 수업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비전을 배웠고 심지어 인도의 범서 베다도 배웠다. 그는 환생도 믿었다. 아마도 인도의 영향으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그리스 사람들도 환생을 믿었거든요. 윤회를 믿었어요. 렛데이 강이라는 게 있는데 렛데이 강이라는 걸 건너면은 전생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 기록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윤회를 믿은 거예요. 렛데이 강을 건너면 전생을 잊어버리고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인도와 그리스는 사상적인 교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니까 굉장히 교류가 빈번했던 거예요. 상인들이. 그러면서 그 사상과 문화도 같이 교류가 됐던 거예요. 인도와 그리스가. 그 사상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리스와 인도가. 또 그 종교적, 철학적, 수학적 이론이 인도에도 기원전 6세기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는 인도인들처럼 까르마 이론을 믿고 있었다. 피타고라스가. 여러분들 그리스 철학 보면은 원자론 이런 거 있어요. 유물론, 원자론. 이런 것들 사실은 인도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인도에도 사원소설 이런 게 있거든. 원소. 예. 지수, 화풍. 모든 건 궁극적인 거는 원소에 불과하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스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원자 이런 게 있죠. 사상적으로 인도와 그리스는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았다고 봐야 돼요. 크세노파네스는 기원전 6세기, 기원전 5세기 사람인데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신이 있었다. 심지어 에우세비우스 기원 후 3세기 사람과 학식 있는 인도인들이 그리스를 방문하여 소크라테스와 그의 철학에 대해 기록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다 이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아니 그리스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은 기록을 안 남겨요. 기록을 별로 안 남기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다 남겨요. 재밌는 기록이죠.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2010년도에 나온 무소유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스리랑카 스님이 지은 책인데 라울라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울라 스님이 지은 무소유로는 행복할 수 없다. 그 사람의 박사 논문이 뭐냐면은 인도와 그리스의 사상적인 고대 인도와 고대 그리스의 사상적인 교류에 대한 연구예요. 그게 박사 논문이에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지금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식보다는 인도와 그리스가 사상적인 교류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Foreign Trade and Commerce in Ancient India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존 있죠? 아마존에 이제 이북으로 제가 6,000원 샀어요. 6,000원. 이북으로 사니까요. 배달료도 안 들어가요. 배송료 들어가고 바로 내 PC로 쫙 날라오더라고요. 6,000원 되니까. 달러로 그때 5달러가 6달러가 냈던 것 같아요. 내 PC로 바로 날라와요. 이게 한 되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책이 얇지도 않아요. 근데 내 PC로 바로 날라와야 돼요. 이 Foreign Trade and Commerce in Ancient India. 예, 이게 프랑스 사람이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옛날에 고대 인도의 무역과 상업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이 책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엄청 재밌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사전 찾아가면서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이 책을. 그래 기자 이런 책을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무역했다는 거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예.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게 인도에서 만든 아까 말씀드린 모슬리 있잖아요. 모슬리 연직물 파란 색깔로 인도가 또 염색을 잘해요. 파란 연색 색깔이 아주 굉장히 좋죠. 밝은 파란색 이렇게 기술이 있더라고요. 염색 기술이 인도가 유명하거든요. 옛날부터 면직물 또 이건 얇은 면직물을 인도의 귀족인데 근대 유럽 화가가 그린 거예요. 화가가 그린 인도의 귀족. 모슬린이에요. 이게 면직물 아주 얇은 면직물. 멋있잖아요. 아주. 이게 이제 고대 로마 사람들도 이 옷을 아주 좋아했대요. 그래서 황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칭칭 감아 온몸으로 칭칭 감는 거예요. 면직물을. 그 다음에 인도에서 만든 보석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장식을 해요. 그렇게 이제 인도 상품이 유럽에서 엄청 최고 인기 상품이었다.
에서부터 보석까지.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인도 상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닌 사실인데 미이라 있죠. 이집트의 미이라를 발굴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미이라가 입고 있는 옷이 인도의 모슬린이 입고 있는 그런 유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슬린. 그러니까 인도의 모슬린이 이집트로 수출돼서 그 왕이 입고, 그죠? 그래서 그 황제와 황후가 입고 최고 높은 아주 비싸고 좋은 옷감이니까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물로 나오는 거예요. 유물로. 그러니까 이건 반박할 수가 없죠. 인도 상품이 이렇게 인기 있었다는 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에 이제 LCC라고 요즘에 인도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은 여기 인도와 이제 아프리카 요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리스안 C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무역을 이게 파란색으로 지금 무역 거점 항구 이런 거예요. 항구. 그다음에 이제 빨갛게 점선이 되는 건 이제 항로 배가 다니는 항로라 항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도의 이제 동쪽에도 항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서쪽에 되게 많죠. 왜 많으냐면 가기가 좋잖아요. 유럽으로 가기가 아주 좋잖아요. 여기가. 네? 편하죠. 유럽으로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이 아라비아에서 이제 인도 여기까지 왔다 가는데 두 달이나 세 달이면 왕복한다. 왕복이 가능하대.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서 이제 물건을 싣고 인도 서해안에서 배를 싣고 배에서 물건을 싣고 쭉 가가지고 유럽, 이탈리아,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당시에도 여기 지금 같은 아닌데 지금 같은 수혜주어는 아닌데 옛날식의 아주 좀 그 작은 운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거쳐서 운하를 건너서 다시 이제 지중해를 가고 이랬다고 그래요. 나일강을 갔다가 거기를 갔다가 다시 또 운하를 거치고 이래가 요즘처럼 아주 현대화한 수혜주 운하는 아니지만 옛날식의 운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만 건너면 되니까 짧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기 안 건너면 삥 돌아가야 돼요. 아프리카 밑으로. 굉장히 멀잖아요. 이 길을 옛날에도 뚫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원후 1세기에 이집트 사람이 기록을 남겨놨어요. 기원후 1세기 이집트 사람이 무슨 기록을 남겨놨냐면은 자기가 배를 탔어요. 배를 타는데 내가 어느 항구를 갔다. 내가 거기서 실은 물건은 뭐다. 또 내린 물건은 뭐다.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어느 항구를 갔다. 거기서 실은 물건은 뭐다. 내린 물건은 뭐다. 기원후 1세기 이집트 사람이 이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점이 찍히더라. 점이. 야, 여기를 갔구나, 여기 갔구나, 여기 갔구나, 한 게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근거로 해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사실. 기원후 1세기에 이집트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게 이제 당시 고대 무역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료로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림을 만든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그림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상품이 나와요.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뭐 크로스, 예? 스틸, 크로스 이게 상품. 예? 강철과 옷감 이걸 이제 여기서 생산하면 실어서 수출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크로스 있죠. 이게 옷이 있죠. 예, 옷을 여기서 실었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보면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동부죠. 여기 보면은 슬레이브 노예 그죠? 그다음에 스파이스 향신료 이런 걸 실었다. 아이보리 상아 이게 나오죠.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상품. 그걸 이제 어떻게 교육했는가 이런 그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미 서양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별스럽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걸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서 당시 무역, 해상 무역, 네? 인도와 유럽의 해상 무역 이 그림이 다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도가 무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기원전 5세, 기원전 500년, 기원 후 500년, 약 1000년간 동안 기원 전후한 1000년 동안의 고대의 무역로 해상으로는 이렇게 쭉
쭉 이렇게 아프리카, 아랍, 유럽, 뭐 중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까지 광저우 있죠. 중국의 광저우까지 여기 무슨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육로로는 이렇게 차이나 비단길이죠. 비단길 이런 거 다 육로로도 있고 해로로도 있고 이렇게 당시에 해상 또는 육로의 무역로가 이렇게 있었다는 게 인터넷에서 다 이미 아는 상식이에요. 이거는 제가 상식을 다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사실은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기원후 1세기에 있었다는 이제 당시 무역로를 그린 건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한반도가 들어갔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허왕우라고 김해 허왕우라고 있거든요. 허씨 인도에서 허왕우가 와가지고 김수로 왕하고 결혼했다 이거죠. 그래서 김씨하고 허씨는 지금도 결혼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종족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피가 같다 이거 피가 같아 조상이 같아 그러니까 이제 동성동본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죠. 허씨하고 김씨는. 근데 이제 허왕우 신화는 사실은 그게 확실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학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신화다 이거 신화. 근데 이제 허왕우가 우리나라에 와서 불교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유사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하면 기원후 1세기에 이렇게 한반도도 왔다고 볼 수가, 인도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한 아직 증거는 없어요. 그냥 설이에요, 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다. 확실한 거는 광저우, 중국까지 왔다는 건 확실해요. 인도 사람들이. 근데 사실 여기서 중국에서 백기를 잘못 뜨면 사실 한반도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확실히 100% 인정은 못 받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고대 인도의 이제 이 파란 색깔이 인도인데 메이저 이코노미스 쉐어 오브 글로벌 GDP 0년에서 2005년 세계 GDP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나라가 각 나라가 0년에서 2005년까지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에 다 나온 겁니다. 공개된 자료예요, 사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더 월드 이코노미 밀레니엄 퍼스텝 이런 책이 있어요. 밀레니엄 퍼스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OECD하고 뭐예요? IMF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OECD하고 IMF에서 만든 거예요. 세계적인 현대 세계 경제기구에서 만든 건데 인도가 파란색이에요. 그다음에 빨간 게 중국, 저기 녹색이 유럽, 서유럽, 밑에가 뭐 재팬, 밑에는 이제 미국 이렇게 되는데 당시 기원전 한 1300~1400년까지 인도가 세계 GDP의 30% 내외를 차지해서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인도가. 그러면 뭐 기원전 500년, 600년에도 충분히 세계 최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2000년 정도는 인도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대국이 뭐예요? 중국, 빨간 게 중국이 기원 후 한 1400년, 300~400년부터 해가지고 여기 한 몇백 년 동안, 한 400~500년 동안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럽이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된 거는 사실은 한 200년밖에 안 돼요. 200년밖에. 산업혁명 이후죠. 산업혁명 이후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이 된 거예요. 미국은 한 100년, 100년도 지금 안 됐죠, 사실. 1930~40년 이때 본다 해도 100년도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의 경제력이라는 게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인디아가 지금 바닥에 기고 있죠. 뭐 파란색이 지금 밑으로 쭉 깔려 있죠. 인도가 경제력이 형편없죠. 지금은 옛날에 기원 전에서부터 기원 후 1300~400년까지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이었어요. 선진국이었어요. 인도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죠. 우리한테 지금은 이상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IMF 이런 데서 다 OECD에서 인정하는. 여러분들 콜럼버스 있죠.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왜 콜럼버스가 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인도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맨날 이제 서쪽으로만 해가 동쪽으로만 해서 인도를 가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예? 서쪽으로 가도 틀림없이 인도는 나온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갈 수 있다 이거죠. 둥그니까. 근데 모험을 한 거 아니에요. 콜럼버스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콜럼버스가 뭐라고 했어요? 인디안이라, 인도 사람이라 했죠. 사실 인도 사람이 아닌데 인디안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름이 인디안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인도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디안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인도 간 줄 알았어요. 콜럼버스는 자기가. 근데 왜 인도를 가려고 그랬냐면요. 인도를 가면 좋은 물건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유럽에 갖다 팔면 내가 떼돈을 벌겠구나. 떼돈을 벌려고 인도를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물건 가져다 팔라고. 근데 뜻하지도 않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당시가 콜럼버스 시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인도를 정말 좋은 물건을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로 인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는 우리가 불교라는 걸 볼 때 불교가 지금은 우리는 이제 불교가 좀 구시대 유물 같은 그런 생각하는데 원래 불교는 선진국에서 가장 최강의 나라에서 나온 사상, 철학, 당시에 최고급의 사상이자 최고급의 철학이었어요. 예. 인도에는 당시에는 세계 각국에서 유학도 많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도 있고 나란다 대학은 세계 최초의 대학이었거든요. 기원후 6세기, 7세기 때 했는데 모든 학문을 다 가르치는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대학이었죠. 스님들이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나란다 대학에서. 불교도 배우고 의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 대학이었어요. 하여간 인도는 그런 선진국이었다는 거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마가다라는 지역인데 이게 이제 인도에서 가장 경제력이 풍부한 나라예요. 농사도 잘 되고 여기 이제 숲도 많고 그다음에 코끼리도 많고 그래요. 코끼리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서북쪽에서 침입했거든요. 근데 코끼리 부대를 만났어요. 코끼리 한 10마리를 만난 거예요. 그 코끼리 부대를 만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놀랐어요. 야, 이런 게 있나? 이렇게 거대한 코끼리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오다니 놀랬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많이 지쳤어요. 그리스를 떠나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많이 지쳤는데 인도 와서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인도까지 왔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나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원래 인도를 침입할 계획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코끼리까지 나타나니까